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우리 한국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1%대 성장이 이제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성장 체제에 우리가 놓이면서 특히나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그 경제는 더 어둡기까지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자영업 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2023년 폐업이 98만 6천 건에 달한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었고, 그때도 왜 이렇게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분석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4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25년 초니까요. 24년 통계가 나오려면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분석해 드리면서 24년 폐업 건수는 아마도 100만 건이 넘어설 거다라고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이 공식적인 폐업 건수에 대한 데이터, 국세청 데이터가 발표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23년, 22년과 비교했을 때 24년의 폐업은 100만이 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체험하는, 물론 공식 통계가 100만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에 제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왜 이렇게 우리 내수 경기가 힘들고 그것은 왜 자영업 경기가 심각하게 얼어붙게 만드는지 그 부분을 좀 분석해 드려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미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자영업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정작 내가 아닐지라도 나의 부모님이, 나의 형제가, 나의 친인척 중에 나의 친구가 한 명씩은 꼭 자영업자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영업 경기까지 얼마나 지금 부진하게 전개되어 있는지를 그 팩트에 기반해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영업자가, 우리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다라는 그 정보는 많이 들으셨죠? 저도 자영업을 처음 연구했을 때가 2013 년이었거든요. 당시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라는 보고서를 내고, 그때부터 자영업 연구를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 왔었습니다. 그때부터 느끼고 있습니다만,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높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자영업자 비중은 뭘까요? 우리나라 취업자가요 약 2,800만 명이에요. 그럼 2,800만 취업자 중에 일부가 자영업자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일부가 임금 근로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몇 퍼센트 차지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몇 퍼센트 차지합니다라고 제시하고 있을 텐데, 그 비중이 우리나라는 22,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중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몇 개 안 돼요. 터키, 그리스, 멕시코, 칠레. 터키, 그리스, 멕시코, 칠레. 이 나라가 OECD 회원국이었어? 하는 의문을 제기하시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늦게 OECD에 가입한 회원국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데 선진국 같지는 않은데 하는 느낌도 들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OECD 회원국이라 하면 선진국 클럽을 얘기하는데, '선진국 맞아? OECD 회원국 맞아?' 하는 의문이 드는 4개 나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다. 그 얘기는 결국 뭐를 뜻해요? 과밀화를 뜻합니다. 과밀화되어 있으니까 한 골목에 김밥집이 하나 있으면 매출이 줄지 않겠죠. 근데 김밥집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는 과정에서 김밥 매출이 더 늡니까? 그 골목에서 일어나는 김밥 매출이 2개가 되고 3개가 된다고 더 늘어나나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다 총량적으로 김밥집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식당까지 있다고 해 본다면 자영업자의 총량적인 매출이 늘어날 리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김밥집이 하나가 아니라 2개에서 3개로 4개로 늘어나니까 같은 매출액을 가지고 혼자서 마켓을 쉐어하던 체제에서
둘이서 나눠 먹고 셋이서 나눠 먹고 넷이서 나눠 먹고 하는 체제로 오게 된 겁니다, 우리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한 명당 가져가게 될 매출액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거기에 22년, 23년 동안 원자재, 인건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그리고 임차료는 잘 안 깎아 주죠. 매출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줄죠. 임금 근로자들이 줄이고 줄여서 제일 먼저 줄이고자 하는 게 외식비였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그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게 어떤 상황까지 와 있는지를 명확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영업자 하면 비임금 근로자를 뜻합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국제 통계 OECD 통계에는 22.9%가 자영업자 비중입니다라고 통계를 제시해요. 우리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OECD 통계 회의에서 이런 걸 결정해요. 무엇을 자영업자 비중으로 하자. 저도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그 OECD 회원국끼리 그 공식, 왜냐면 예를 들어 실업률이라는 통계를 가지고 미국과 우리나라와 다른 여러 OECD 회원국을 비교하는데 실업률의 정의가 다르다면, 실업자의 정의가 다르다면, 어떤 나라는 "이런 사람도 실업자야."라고 하고 어떤 나라는 "이런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에요."라고 한다면 그 실업률을 비교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럴 때 그 각 국에 있는 그 통계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거만하게 들렸을까 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국제 통계상의 자영업자의 정의는 비임금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2,800만의 취업자가 있어요. 그중에 임금 근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직장인이에요. 임금 근로자죠. 직장인 임금 근로자는 종사상주의별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상시, 임시, 일용 근로자로 구분합니다. 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합했을 때 임금 근로자로 구분하고요. 그다음 나머지가 비임금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비임금 근로자에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하나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직원을 데리고 일하는 자영업자. 그러면 이들을 우리는 고용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죠. 이를 자영자라고 불러요. 고용주, 자영자. 그리고 또 하나의 분류가 있는데 그것은 무급가족 종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급가족 종사자는 아버지가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배달 일을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아들은 월급을 따로 받지 않아요. 무급이에요. 그냥 무급으로 일해주는 가족 종사자예요. 근데 이들을 어디에 분류하냐? 비취업자로 분류하지 않아요. 취업자로 분류해요. 우리 생각에는 취업자 같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 정의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일원화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국제 통계상, 우리가 제출하는 국제 통계상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까지를 비임금 근로자를 자영업자라고 하고 이 비중을 합해서 자영업자 비중으로서 통계를 다 계산하고 있는데, 재밌게도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를 연구할 때 무급가족 종사자를 빼고 얘기해요. 그거는 이거 너무 좀 학제적 논의인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저는 이것은 국제 통계에 맞춰야 된다. 국제적으로는 국제 통계에 맞추면서 국내적으로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자영업자로 분류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저는 잘못된 혼란을 가져다 준다. 그렇다고 비취업자 혹은 실업자로 분류할 것도 아니면서 이 부분은 따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왜 비임금 근로자를 자영업자라고 하지 하는 질문이 있으실까 봐 이 부분은 잠깐 그렇게 제 의견을 드리고, 적어도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적어도 저는 비임금 근로자, 아까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까지를 자영업자라고 정의하고 분석된 의견을 지금부터 드리겠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자영업자, 비임금 근로자가 보시는 것처럼 추세적으로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오해하지 마시도록 의견을 드린다면 25 년은 1 월의 지표예요. 그리고 24 년까지는 이 연말 기준이죠. 그러니까 원래 25년 1 월은 참고로 자영업자가 많이 줄어드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자영업자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농업 부문의 자영업자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농사 일이 중간에 멈추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 여러 가지 자영업자가 있는데 무점포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이 길에서 혹은 시장이나 노점에서 이렇게 무점포로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계세요. 근데 상대적으로 봄, 여름, 가을에는 이게 활성화되다가 겨울에는 주춤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용 통계가 가장 대표적으로 계절성을 띱니다. 그래서 1 월과 직접 비교하시지는 마셔라. 이 말씀을 의견 드리고 그냥 23 년, 24 년을 비교해 보면 비임금 근로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영업자가 구조조정됐습니다. 근데 창업이 활발한데 폐업이 더 활발하니까 자영업자가 줄겠죠. 중요합니다. 자영업자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창업도 많은데 폐업이 더 많으니까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이 없는데 폐업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창업도 많은데 폐업은 더 많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창업과 폐업이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거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로서 창업과 폐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뭔가 경제 정책적으로 뭔가 이 대응책을 창업을 하고 폐업률을 낮추기 위한 건전한 자영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그리고 이 자영업 생태계가 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삼성이라는 그룹도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제시해 드렸었는데 여러분 그 정미소에서 만드는 면을 생산하면서 시작됐잖아요. 그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인 계획을 멈추어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2019 년과 비교해야 되는데 자영업자가 구조조정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명확한 것이고요. 그죠? 물론 코로나19 거리 두기 그때 그죠? 여러분 위생 검역 철저하고 거리 두기 단계 그때보다는 늘어난 게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24 년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창업도 있고 폐업도 있는데 폐업이 더 많다라는 사실,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 저는 이제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 통계는 팩트죠. 통계는 팩트인데 이 통계를 어떻게 해석할까, 분석할까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팩트고요. 여기에 분석된 의견은 팩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데이터를 추적해 오면서 이럴 것이라고 이 사회 현상을 해석해 내고 싶습니다. 반드시 제 주장이 팩트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팩트에 기반해서 제 분석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데믹 이전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2023 년까지 말이죠. 고용주가 줄었어요. 고용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예요. 그러면 고용주가 줄었다는 얘기는 고용원이 있던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자영업자가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영세화됐다는 뜻이에요. 물론 영세화된 것도 있겠지만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우리 알바생을 죄송합니다. 알바생을 정리한다 해고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혼자서 경영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고용주가 줄었고요. 자영자 1인 자영업자가 늘었어요.
그리고 1인 자영업자, 자영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보시는 것처럼 20만 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고용주가 줄어든 건 약 100만 정도가 10만 정도가 줄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창폐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고용주가 자영자로 고용원을 해고하고 영세화되고 있고 또 창업을 새롭게 하는데 자영자로 창업을 한다. 1인 자영업자로 창업한다. 영세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근데 23년과 24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또 고용주 창업도 늘고 하는데 자영업자가 유독 1인 자영업자가 또 구조조정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가 또 구조조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되고 있는 23년 4년 동안의 구조조정은 영세화가 이루어졌고 영세화된 자영업자 중에 경쟁력을 잃거나 혹은 매출액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영업자가 구조조정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팩트고 해석은 제 의견이니까 무조건 동조해 주실 필요는 없고 저는 그렇게 분석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구조조정하는가? 소상공인의 경영 성과를 물어보면 거의 절반가량이 경영 성과가 매우 나쁘다 이렇게 답합니다. 44.6%가 경영 성과가 나쁘다라고 답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소 나쁘다라고 답한 게 31.1%예요. 이 둘을 더하면 75%가 그러니까 네 명의 자영업자가 있다면 3명이나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경영 성과가 좋지 않으니까 구조조정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보통인 경우가 또 21%나 되니까 뭐 좋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죠. 100명 중에 3명만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97%는 나쁘다. 우리도 음식점 이렇게 가보면 사람이 자리가 앉을 데가 없을 만큼 줄 서서 먹기도 해요. 그런 업태도 분명 자영업자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보면 자영업 경기 안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 매우 좋음, 다소 좋음에 해당되는 자영업자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나쁘다. 종종 제가 물론 유튜브가 제 업은 아니지만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면 여러 주변 지인들이 자기도 유튜브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성공한 유튜브를 보고 계시죠, 주로. 그죠? 예를 들어서 10만 이상이면 성공한 유튜브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공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10만 이상의 채널들을 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경우는 20만, 어떤 경우는 30만, 또 어떤 경우는 100만 해당되는 성공한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유튜브 채널은 어쩌면 다소 좋다, 매우 좋다라고 답변할 수 있지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 체감적으로는 95% 이상이 2만까지의 구독자를 모으지 못하고 어 중지되거나 마무리되는 경우가 또 정말 많거든요. 그게 95% 가량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유튜브 채널만 보면서 '유튜브 하면 잘 돼.'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전체는 대부분 나쁘다. 매우 나쁘다.'라고 답변하신다. 이 말씀을 제가 의견을 비유적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그 배경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 상황이 매우 나쁘다. 뭐가 나쁘냐?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서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가 절대적인 비중입니다. 거기에 하물며 원부자재 가격마저 인상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 많이 드리죠. 김밥 가게 할머니께서 매출은 안 일어나요, 이렇게. 근데 단무지 가격 오르고 햄 가격 오르고 다 올라요. 전기요금 오르고 가스요금 오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안 내려가요. 거기다가 뭐 경영 자금을 조달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문제죠. 공공요금도 상승하고 결국은 이런 문제입니다. 과다 경쟁까지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다 보니까 이런 애로 사항을 겪다가 결국은 여기서 보고 계시는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이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구조조정된다, 폐업한다, 도산한다, 또 한국이라는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한다. 예를 들어서 외환 위기 온다. 다 이게 뭐냐면요. 위기가 오거나 도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이런 문제는 대부분 빚과 관련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빚을 변제하지 못할 만한 수준에 이뤘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외환을 변제하지 못할 때 외환 위기가 오는 거예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여러 금융사들이 도저히 빚을 변제하지 못할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기업들도 혹은 이 소상공인도 자영업자도 폐업에 이르는 과정은 빚을 변제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빚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는데 매출액이 200만 원이에요. 근데 매월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 250만 원이에요. 매출액이 300만 원, 400만 원 돼서 좀 이익이 별로 안 된다 하더라도 빚을 그래도 변제할 수 있을 만큼 매출이 이어진다면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죠. 근데 도저히 상환하지 못할 때 폐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배경이 무엇이냐? 제가 그토록 많이 강조해 드렸던 본질적인 내수 경기 침체입니다.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 3년 연속 감소했었던 건 역사상 처음이고, 특히 마이너스 2.2%로 소매 판매액이 감소했었던 건 가장 충격적인 숫자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내수 경기가 침체될 때 통상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보세요.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소비 품목은 크게 내구재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들어갑니다. 준내구재는 이런 의류 같은 걸 뜻해요. 주로 신발. 비내구재는 식료품을 뜻합니다. 근데 22, 23, 24년 쭉 보세요.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죠. 22, 23, 24. 3년 연속 내구재 소비가 감소합니다. 이거는 경기가 어렵다는 걸 뜻해요. 근데 비내구재 소비는 안 줄거든요, 통상. 근데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는 이루어졌어요. 22년에만 해도. 결국은 내구재 소비가 감소해서 소매 판매액이 마이너스 0.3이었던 거예요. 이것까지는 괜찮아. 22년까지. 근데 23년은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할 것 없이 모두 감소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 침체를 뜻합니다. 내수 경기가 너무 둔화된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23년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면 뭐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대충 소비해도 마이너스는 안 찍습니다. 기저 효과 때문에요. 근데 23년에 마이너스인데 24년에는 더 큰 마이너스가 진전돼요. 그만큼 24년 경제가 어려웠었다. 제가 위로의 뜻으로 노래를 발매를 했고 제 유튜브 채널에 겨울꽃이라는 노래가 올라가 있죠. 이렇게 얼어붙은 경제를 저는 겨울이라고 표현을 했고, 위로도 되지 않겠지만 이 노래가 좀 위로처럼 작용했으면 좋겠다. 위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겨울꽃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요. 그만큼 내수 경기가 어려운 것이다. 특히 이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중에서 비내구재를 좀 집중해 볼게요. 비내구재 소비가 음식료품도 줄고요. 화장품 소비도 줄고요. 서적 문구도 줄고요. 다 줍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줄어드는 여정에서 소위 말하는 자영업 경기가 위축되는 거죠. 음식료품 어디서 삽니까? 자영업체로부터 사잖아요. 화장품 어디서 사나요? 서적 문구 어디서 사나요? 물론 이 와중에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서 뭐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는 소비가 줄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디지털 전환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자영업자가
직격탄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초래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인구 구조적 변화거든요. 소위 X세대라고 불리는 70 년대생이 대거 생애 주된 직장에서 이탈하면서 나타나는, 그러면서 창업으로 이어지며 과다 경쟁이 또 초래되고, 그러니까 또 폐업으로도 연결되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있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전환,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또 인구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경기적인 문제까지 맞물려서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내수 경기의 직격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구체적인 자영업 경기, 그리고 그 자영업 경기에 보태어서 인구 구조적 변화, 이런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2 편에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공지해 드릴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프라인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와 이광수 대표님이 3월 9일 세종시에서, 3월 25일 부산시에서, 4월 9일 서울시에서 오프라인 특강을 기획을 했고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이미 많이 어 이렇게 응시를 하셨지만 뭐 지금이라도 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링크를 통해서,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피셜 클럽을 런칭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매일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뉴스 이런 것들 빼먹지 마시라고 안내도 해 드리고, 영상으로만 전달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주제들을 글로써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한 번씩 줌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다 화답해 드리면서 경제 공부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월 한 차례씩 여러분을 위한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공간에 찾아오셔서 경제 공부하시고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방향성을 찾아 나가시는데 좀 도움이 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오피셜 클럽 공지 상단에 고정 댓글로 안내를 해 드렸으니까 확인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